중국 돈은 필요 없다. IMF 위기 직전 아르헨티나가 중국의 막대한 현금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급한 돈에 눈이 멀어 중국을 택했는데요. 시위가 터지고 미국 시장까지 막히자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가지고 있길래 중국이 수조 원으로도 못 산 신뢰를 단번에 얻은 걸까요? 중국이 버린 땅에서 한국이 찾아낸 게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3시 IMF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눈이 충혈된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커피잔들이 테이블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담배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아르헨티나 경제는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IMF는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두 뭉치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왼쪽은 중국 측 제안서였고 오른쪽은 한국 측 제안서였어요. 두께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 것은 두꺼웠고 한국 것은 절반도 안 됐죠. 손으로 들어보니 무게 차이가 확연했어요. 중국 서류는 묵직했고 한국 서류는 가벼웠습니다. 마르티네스가 기침을 하면서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상황 정리부터 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밤새 회의한 흔적이었죠. IMF 협상 시한이 다음 주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당장의 현금이에요. 리튬 개발권이 유일한 협상 카드고요. 두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중국 측 서류를 펼쳤어요. 안경을 고쳤으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 제안부터 보시죠.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즉시 현금 지원입니다. 계약 서명 후 일주일 안에 자금이 들어와요. 조건은 리튬 채굴권 장기 임대입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그들이 운영하고 우리는 로열티를 받는 구조죠. 얼마나 들어옵니까? 마르티네스가 물었어요. 로드리게스가 숫자를 말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IMF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입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당장 숨통이 트이는 거죠.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밝아졌습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고 소피아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쪽은요?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훨씬 얇았죠. 포스코 컨소시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 중심 제안이에요. 직접 리튬 추출이라는 신공법을 쓴다고 합니다. 환경 영향이 적고 효율이 높다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설비 구축에만 몇 년이 걸려요. 당장 현금은 없습니다. 장기 투자 구조라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한테 몇 년을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까? 그가 말했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IMF가 다음 주인데요. 마르티네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어요.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몇 년 뒤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내년 농사 계획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내년은 없는 거잖아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흰 머리에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는데 유럽인 같았어요.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일어나서 그를 맞았어요. 밀러 교수. 와주셨군요. 마르티네스가 말했습니다. IMF에서 보낸 자문입니다. 자원경제학 전공이시죠. 밀러라는 이름의 그 교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면서 회의 내용을 들었는지 바로 입을 열었어요. 두 제안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제안은 빠르지만 대가가 큽니다. 한국 제안은 느리지만 지속 가능하죠. 대가가 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로드리게스가 물었어요. 밀러가 USB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 방식은 증발식입니다. 염호 물을 퍼서 햇볕에 증발시켜서 리튬을 추출하죠. 빠르고 저렴해요. 하지만 물을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수년 안에 염호 수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주변 지하수도 영향을 받아요. 원주민 마을 우물이 마를 겁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오늘을 팔고 한국은 내일을 팝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오늘을 판다. 내일을 판다. 뭔가 철학적으로 들렸는데
솔직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늘이었거든요. 내일은 오늘을 살아남아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카를로스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우리 상황을 아십니까? IMF가 코앞입니다. 몇 년 뒤 환경 문제를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당장 숨을 쉬어야 합니다. 마르티네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문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밀러 교수가 아무 말 없이 USB를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가 말했죠. 급한 선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한 선택의 대가는 나중에 청구됩니다. 항상 이자가 붙어서요. 문이 닫혔고 그는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피아가 헛기침을 했고 로드리게스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무도 밀러 교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티네스가 시계를 봤습니다. 결정합시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 측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속으로는 밀러 교수의 말이 조금 걸렸지만 그게 다였어요. 걸리는 정도였지 막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IMF 앞에서 내일은 사치였거든요. 회의가 끝났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을 봤는데 밀러 교수가 두고 간 USB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걸 바라봤어요. 집어들까 말까 망설였는데 결국 그냥 뒀습니다. 지금 볼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한 거였죠. 붉은 기운이 하늘 끝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 거야.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날 밤 우리는 중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측이 약속한 대로였어요. 아니, 약속보다 더 빨랐죠. 저는 재무부 사무실에서 송금 확인 메일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아서 2번이나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진짜로 들어온 거였죠. 로드리게스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확인했어.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진짜 들어왔어. IMF 협상 가기 전에 이 정도 현금이 있으면 판이 완전히 달라져.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어요. 로드리게스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얼굴이 굳어있던 사람이 드디어 표정이 풀린 거였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무부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축하한다기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카를로스가 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 그가 말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지. 운이 좋았어요. 소피아가 맞장구 쳤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죠. 리튬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 우리한테 염호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 불빛들이 곧 꺼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자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돈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도 들어왔고 장비도 들어왔죠. 계약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현장 시차를 갔습니다. 살타주의 염호 지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사막 같은 고원지대였어요. 멀리 하얀 염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돼 있었거든요. 도로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비포장이던 길이 아스팔트로 덮이고 있었어요.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중국인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날리고 있었지만 그게 활기차 보였어요. 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중국인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리우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우가 말했어요. 차를 타고 현장을 돌았습니다. 캠프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숙소 건물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고 식당과 의무실도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광산 설비 기초 공사도 시작됐더군요. 콘크리트가 마르고 있었고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빠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감탄이 나왔어요. 계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라니요. 리우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생산 목표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여모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얀 소금 결정이 눈처럼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 밑에 리튬이 있다고 생각하니 황금빛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현장 진행 상황 양호. 일정대로 추진 중. 중국 측 협조 원활이라고 적었죠. 긍정적인 단어들만 나열했습니다. 사실 그대로였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좋았어요.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고 장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안도했어요. 대통령도 숨을 돌렸죠. 언론에서는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뿌듯했어요. 우리가 잘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요. 밀러 교수의 경고는 잊혀져 갔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가끔 그의 말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급한 선택의 대가는 나중에 청구된다. 항상 이자가 붙어서.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괜한 걱정이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계약서 사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처음 서명할 때는 꼼꼼히 읽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IMF 시안에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한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개발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중국 측에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중국 측 기준을 따른다고 했고요. 분쟁 발생 시 중재는 홍콩에서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조항들을 읽으면서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은 계약일 뿐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서명한 거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 괜히 문제 삼을 필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서류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다시 꺼내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현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요. 모든 게 옳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퇴근하면서 건물을 나섰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상점들에 불이 켜져 있었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위기는 지나간 것 같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집으로 가는 길에 키오스크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경제면에 리튬 개발 순항 중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우리 선택이 맞았어.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 계약이 우리를 묶는 사슬이라는 것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대가는 아직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게 도착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청구서는 숫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건 재무부가 아니었어요. 환경부였죠. 어느 날 오후에 환경부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스테반이라는 이름의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시간을 잡고 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공식 미팅은 아니었습니다. 에스테반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염호 수위 측정 데이터입니다. 에스테반이 답했어요. 지난 석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예요. 저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었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에스테반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계절 변동인 줄 알았어요. 건기니까 당연히 좀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했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확실히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죠. 에스테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 측 채굴 공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발식이거든요. 염호 물을 대량으로 퍼서 증발 풀에 옮기는 방식이에요. 물이 햇볕에 증발하면서 리튬이 농축되죠. 문제는 증발한 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밀러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회의에서 그가 했던 말이요. 물을 엄청나게 소모한다고 했었죠. 수년 안에 염호 수위가 떨어진다고요. 그때는 무시했는데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거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스테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그가 답했습니다. 먼저 재무부 쪽에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 프로젝트가 경제 회복의 핵심이잖아요. 제가 함부로 문제 제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 현실이 두려운 표정이었죠. 저도 그 느낌을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데이터가 더 쌓이면 그때 보고하죠.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니까요. 에스테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다른 건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스테반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원주민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물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에스테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모 근처에 작은 마을들이 있거든요. 대대로 거기 살아온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생활용수로 쓰고 있었는데 요즘 수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펌프를 돌려도 물이 안 나온다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봤습니다. 갈색 액체가 잔에 담겨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저것도 만들 수 없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에스테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다시 살타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에스테반과 함께였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왔을 때보다 시설이 훨씬 커져 있었어요. 증발 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았죠. 얕은 물이 담겨 있었는데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니 냄새가 났습니다. 소금과 화학약품이 섞인 듯한 냄새였죠. 리우가 저를 맞았습니다. 또 오셨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행 상황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용건으로 왔어요. 제가 말했죠. 염호 수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리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어요. 아, 그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이런 공법이에요. 물을 쓰는 건 맞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관리 가능하다고요? 에스테반이 끼어들었어요. 원주민 마을 우물이 마르고 있는데요. 리우가 에스테반을 힐끗 봤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그 마을들은 개발 구역 밖에 있어요. 지하수 문제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일 수도 있고요. 저는 리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태연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믿는 것 같았죠. 아니면 믿는 척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 사용량이랑 환경 모니터링 자료요. 리우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요청은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계약서에는 데이터 공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을 나오면서 원주민 마을을 지나갔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흙벽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런데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물가였어요. 차를 세우고 내려가 봤습니다. 우물 앞에 양동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자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펌프를 누르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끽끽거리는 소리만 나고 물줄기가 약했죠.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에스테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그녀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금방 물이 찼는데 요즘은 한참 기다려야 해요. 그것도 조금밖에 안 나와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에스테반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멀리 여모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물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땀에 젖은 이마, 갈라진 입술, 지친 눈빛이었죠. 저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리튬 개발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대로 살던 땅에서 물이 마르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차로 돌아오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에스테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황량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쓰면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쓰면 거짓말이 되는 거였죠. 결국 저는 타협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지속 필요, 추가 데이터 확보 후 재평가 예정이라고만 적었어요.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뤄둔 거였죠. 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제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물 문제를 들고 나가면 난리가 날 게 뻔했어요. 우리는 묵인했습니다. 저도, 에스테반도, 재무부도, 정부 전체가요. 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모든 문제가 미뤄질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묵인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문제를 미뤄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교통이 막혀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살타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원주민 단체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튬 광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저는 라디오를 듣다가 멈칫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 문제를 봤으니까요. 원주민 마을 우물이 마르는 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로드리게스가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저를 보고 말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위대가 광산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완전히 막았어요. 트럭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자 수송이 중단됐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째입니다. 로드리게스가 답했어요. 처음엔 소규모였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도로에 앉아서 버티고 있었죠. 물을 돌려달라고, 삶을 돌려달라고 외치면서요. 다음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경찰이 투입됐어요. 시위대를 해산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였죠. 저는 뉴스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원주민들이 보였어요. 남녀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여자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있었어요. 그들이 팔짱을 끼고 도로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경찰들이 진압 장비를 들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최루탄이 터졌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침하며 흩어지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쓰러졌고 누군가는 끌려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도 뛰는 것 같았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저게 우리가 한 일의 결과였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고 문제를 묵인한 결과였죠.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땅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최루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마르티네스가 주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튬 개발이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했죠. 상황 보고해주세요. 마르티네스가 말했어요. 카를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살타주에서 시작됐는데 인근 후후이 주로도 번지고 있어요. 원주민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개발 중단과 환경 영향 재평가예요. 중국 측 반응은요? 마르티네스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답했죠. 치안은 아르헨티나 정부 소관이라고요. 개발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을 가져가서 사람들 삶을 망쳐놓고 그 결과로 시위가 터졌는데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니요. 그때 소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국제환경단체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마르티네스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서류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 현장 조사 보고서. 그녀가 제목을 읽었어요. 그리고 핵심 문장을 읽었죠. 본 조사 결과 해당 개발은 리튬 채굴이 아니라 원주민 생존권 침해로 규정되어야 한다. 물수탈로 인해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생존 기반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존권 침해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리튬 개발이 아니라 생존권 침해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공개됐습니까? 마르티네스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 공개됐습니다. 국제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유럽 쪽 매체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면 이건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외교적 압박이 올 수 있었어요. 투자자들도 눈치를 볼 거였고요. 마르티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측이랑 얘기해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공법을 바꾸든 속도를 늦추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됐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넣어둔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꺼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 서명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였어요. 개발 방식 결정권은 중국 측에 있다는 조항이요. 환경 기준은 중국 측이 정한다는 조항이요. 분쟁은 홍콩에서 중재한다는 조항이요. 전부 우리 손을 묶는 조항들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투자자를 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들인 거였어요. 돈을 받는 대신 결정권을 넘긴 거였죠.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원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열티라는 이름의 푼돈을 받으면서 그걸 지켜보는 처지였죠.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발을 빼고요. 밀러 교수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급한 선택의 대가는 나중에 청구된다. 항상 이자가 붙어서. 그가 맞았어요. 대가가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붙어서요. 원주민들의 물이 마르고 시위가 터지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급해서 선택한 결과였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심이 돌아서는데 걸린 시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게 무너지는 데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죠. 무너지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마르티네스가 중국 측과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협상팀에 포함됐어요. 우리의 요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공법 변경, 개발 속도 조절, 환경 대책 마련이었죠.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중국 측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 거라고 봤습니다. 협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어요. 중국 측에서 본사 임원이 날아왔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손이 차가웠어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마르티네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르티네스가 말했어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하지만 동의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죠. 첫 번째 요청입니다. 마르티네스가 이어갔어요. 공법을 변경해 주십시오. 증발식 대신 환경 영향이 적은 방식으로요. 직접 리튬 추출 같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왕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죠.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증발식은 우리의 표준 공법입니다. 전 세계 모든 현장에서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만 예외로 할 수 없습니다. 마르티네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염호 수위가 떨어지고 있고 원주민 마을 지하수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변동일 수 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리 개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요. 눈앞에서 물이 마르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마르티네스가 두 번째 요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속도라도 조절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개발 속도를 늦추면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시위대도 달랠 수 있고요. 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가 또 같은 말을 했어요. 계약서에 생산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목표를 맞출 수 없어요.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사본을 봤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어요. 저 안에 우리를 묶는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생산 목표, 일정, 벌칙 조항까지요. 속도를 늦추면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세 번째 요청을 꺼냈어요. 환경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이나
주민 보상 프로그램 같은 거요.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같았어요. 불가능합니다. 왕이 말했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본사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대책은 우리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3번 반복됐어요. 공법 변경 불가능, 속도 조절 불가능, 환경 대책 불가능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요청이 벽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당신들은 불가능하다고만 하고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투자했고 약속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위 문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해결할 일이에요. 치안 유지는 귀국 소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가 갈렸습니다. 문제를 일으켜놓고 해결은 우리 몫이라는 거였어요. 돈은 자기네가 벌고 뒷감당은 우리가 하라는 거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계약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조심하세요.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고 그는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우리만 남았어요. 마르티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욕을 내뱉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에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위약금 조항을 찾았습니다. 읽어보니 머리가 아팠어요. 계약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에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보니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해지하면 파산이었습니다. 다른 조항들도 다시 읽었어요. 개발 방식 결정권은 전적으로 중국 측에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환경 기준은 중국 측이 적용하는 글로벌 표준을 따른다고 했어요. 분쟁 발생 시 중재는 홍콩 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죠. 전부 그들에게 유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는 대신 모든 결정권을 넘긴 거였어요. 수익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로열티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어떻게 개발할지, 얼마나 빨리 할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것도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결정은 베이징에서 내리고 우리는 따르는 구조였죠. 그때 계약서에 진짜 의미가 보였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종속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자였어요. 아니, 하청업자보다 못했죠. 하청업자는 최소한 작업 방식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땅을 내주고 돈을 받는 것뿐이었어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르겠죠. 자기 나라가 어떤 계약에 묶여 있는지를요. 선택권을 이미 넘겨버렸다는 걸요. 우리는 급해서 선택했습니다. IMF가 코앞이었고 당장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급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어요.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에 갇혀서요. 문을 열고 나가면 위약금이었고 안에 있으면 시위와 비난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는 게임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요.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권을 넘겨준 상태였으니까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선거였어요.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리튬 개발 사태로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쳤어요. 시위대 진압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야당이 이겼어요. 새 대통령이 당선됐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물러났어요. 로드리게스도 카를로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익숙했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저는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회의가 소집됐어요. 재무부, 에너지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상석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전임 정부 때는 어딘가 급박하고 불안한 느낌이었거든요. 늘 쫓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새 정부 사람들은 차분했습니다. 냉정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 보였거든요. 새 경제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페르난데스라는 이름이었어요. 젊은 편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말했어요. 전임 정부가 체결한 리튬 개발 계약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크거든요.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예상했던 결론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무거웠습니다. 새 정부라고 해서 마법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데스가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과거 계약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래 투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진행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새로운 기준이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져 있었는데 슬라이드에 한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이라고요.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페르난데스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돈만 보고 투자자를 들이면 안 됩니다. 기술을 봐야 해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사회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새로운 기준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환경 영향 최소화 기술 보유 여부, 지역 사회 협력 계획, 장기적 파트너십 의지, 기술 이전 가능성 같은 것들이었죠. 앞으로 새로운 리튬 개발 사업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만 열릴 겁니다. 페르난데스가 말했어요. 중국 업체든 미국 업체든 유럽 업체든 상관없습니다. 기준을 통과하면 환영하고 못하면 거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술을 기준으로 삼겠다고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보겠다고요. 그건 우리가 처음에 무시했던 접근법이었어요. 밀러 교수가 말했던 거랑 같았죠.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온 새 담당자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페르난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말했죠. 예를 들어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이라고 하죠. 증발식과 달리 물을 대량으로 소모하지 않습니다. 추출 후에 물을 정화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이에요. 환경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어요. 직접 리튬 추출이라고요. 그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처음 계약을 논의할 때 한국 측 제안서에 있었던 거였어요. 포스코 컨소시엄이 제안한 기술이었죠. 우리가 무시하고 중국을 택했을 때요. 페르난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직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성장하고 있어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기술이라고요. 직접 리튬 추출이라고요. 그게 새 정부의 기준이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처음에 그걸 무시했을까요? 한국 측 제안을 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IMF가 코앞이었으니까요. 당장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이유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급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따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회의실이었죠. IMF 협상 직전이었어요. 밀러 교수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장면이요. 그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오늘을 팔고 한국은 내일을 팝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철학적인 말처럼 들렸죠. 내일이 뭐가 중요해? 오늘 살아남아야 내일이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오늘을 판다는 건 당장의 현금을 받고 미래의 결정권을 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을 판다는 건 당장은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오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내일을 잃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예전에 넣어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뒤적거리다가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펼쳐보니 그때 회의 자료였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 사본이 거기 있었어요. 얇은 문서였습니다. 중국 측 제안서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였죠. 그때는 그게 성의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달랐습니다. 핵심만 담겨 있었어요. 군더더기 없이요. 기술 설명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직접 리튬 추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었죠.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 환경 영향 최소화, 생산 효율 향상이라고요. 그때 무시했던 내용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파일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한국을 택했다면 지금 상황이 달랐을까?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새 정부가 새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술이라는 기준을요. 그 기준에 맞는 파트너를 찾아야 했어요.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한국 측 제안서를 다시 봤는데 거기엔 개요만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죠. 분명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을 텐데 어디 갔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서류 창고로 내려갔어요. 지하에 있는 기록 보관실이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쌓여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철제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거기에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연도별로 부서별로 정리돼 있었죠. 저는 그해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IMF 협상 직전 연도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손에 먼지가 묻었고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1시간쯤 뒤졌을까요? 상자 하나에서 파일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리튬 개발 투자 검토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파일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여러 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중국 측 제안 검토, 기타 업체 제안 검토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얇은 문서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컨소시엄 기술 검토 보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오래돼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죠. 펼쳐보니 몇 장 안 됐어요. 하지만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포스코 컨소시엄 직접 리튬 추출 기술 검토라고요. 아래에 영어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줄여서 DL이라고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기술 설명이 나왔습니다. 기존 증발식과 뭐가 다른지 비교돼 있었죠. 증발식은 염호 물을 퍼서 거대한 풀에 담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햇볕에 자연 증발시켜서 리튬을 농축하는 방식이죠.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을 대량으로 소모한다는 거예요. 증발한 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직접 리튬 추출 설명이 있었어요. DLE는 다른 방식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염수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특수한 필터나 흡착제를 사용합니다. 물은 추출 후에 정화해서 다시 염호로 돌려보냅니다. 순환 구조죠. 물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물을 돌려보낸다고요. 순환 구조라고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증발식은 물을 태우는 거였어요.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DLE는 달랐습니다. 물을 빌려서 쓰고 돌려주는 거였어요. 염호 수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원주민 마을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다른 장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생산 시간이 단축됩니다. 라고요. 증발식은 리튬을 농축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죠. 비가 오면 지연되고 흐린 날이 계속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DLE는 다릅니다. 기계적 공정이라 날씨와 무관해요. 몇 시간에서 며칠이면 추출이 끝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몇 시간이라고요? 1년 걸리는 게 몇 시간으로 줄어든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기 적혀 있었어요. 기술적 근거와 함께요. 문서 중간에 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요. 핵심 기술,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이라고요. 마치 강조하려는 것처럼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어요. 포스코 컨소시엄의 DLE 기술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리튬 생산이 가능한 방식임. 초기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함. 검토 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토 권장이라고요. 누군가 이 문서를 쓰면서 한국 기술을 검토해보라고 추천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문서를 들고 창고를 나왔어요. 사무실로 올라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이걸 무시했을까요? 왜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답은 알고 있었어요. 급했으니까요. IMF 협상이 코앞이었고
중국은 일주일 안에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한국은 몇 년이 걸린다고 했고요. 선택은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빠른 건 그냥 빠른 거였어요. 좋은 건 따로 있었죠. 물을 태우지 않는 방식이요.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이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요. 우리는 빠른 걸 선택하고 좋은 걸 놓쳤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다시 펼쳤어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이라는 글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술 이름일 뿐이었죠. 뭐가 다른지, 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실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였습니다. 물을 태우지 않는 방식이요. 시간을 줄이면서도 환경을 지키는 방식이요. 새 정부가 찾는 기술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다시 창고에 넣어두고 사본을 제 서류철에 끼웠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거절당한 사람들이 다시 응해줄까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 먼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선택지가 아직 열려 있을까요? 늦었지만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때 무시했던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였다는 사실이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할 때 버린 게 결국 답이었다니요. 세상은 참 묘하게 돌아간다고 느꼈어요. 묘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연락을 넣는 거였어요. 서울로요. 몇 년 전에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였죠.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했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은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결국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한다고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망설일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제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부를 통해 한국 측 연락처를 확보했어요. 포스코 컨소시엄 담당자 연락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거절한 사람인데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그때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라고 할까요?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받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받고 나서 거절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는데 바로 영어로 바꿨어요. 제가 누군지 밝히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르헨티나 재무부라고요. 상대방이 되물었어요.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죠.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요. 네. 제가 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리튬 개발 제안을 주셨었죠. 그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때요. 그가 말했어요. 기억납니다. 저희 제안을 검토해 주셨는데 다른 쪽을 선택하셨죠.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맞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그때 저희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한 번 차인 사람한테 다시 손 내미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상대방이 말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업체와 계약한 후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환경 문제가 터졌고 시위가 일어났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다고요.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요. 기술 중심으로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요. 다 말하고 나니 한심해 보였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다 드러난 셈이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뉴스를 보면 알 테니까요. 상대방이 한숨을 쉬는 게 들렸어요. 상황이 어려우셨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비난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톤이었죠.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하신 거군요. 네.
제가 답했어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내뱉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물은 거였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퇴짜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앙심을 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제발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상대방이 입을 열었어요.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네. 상대방이 확인해줬어요. 저희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술도 그때보다 발전했고요. 협력할 의향이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조건이라고요. 뭔데요? 단기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설명했어요. 저희 방식은 느립니다. 설비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기술 이전에도 시간이 걸려요. 중국처럼 일주일 안에 현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라 상대방은 못 받겠지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요. 저희가 원하는 건 30년 파트너십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어요. 단기 투자 회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이요.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가능하시다면 협력할 수 있어요. 30년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정권이 몇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선택해서 3년 만에 이 꼴이 났잖아요. 30년을 내다보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30년 파트너십 좋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놀란 것 같았어요. 빠른 결정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대방은 못 받겠지만요. 이번엔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미 급함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급해서 선택한 게 어떻게 되는지 직접 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이 뭔가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본사에 보고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진끼리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회를 다시 준 거니까요. 거절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넘은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며칠 전과 같은 하늘이었는데 다르게 보였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30년이라고요.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급해서 망친 경험이 있으니까요. 느린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어요. 한국 포스코 30년 파트너십. 장기 협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라고요. 제대로 하기로 했으니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국 측과 실무 협의가 시작됐어요. 화상 회의도 하고 문서도 주고받고 조건들을 조율해 나갔죠. 몇 주가 지나서 포스코 팀이 직접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동행하게 됐죠. 살타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포스코 팀장과 나란히 앉았어요. 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과묵한 인상이었어요. 말보다 듣는 걸 좋아하는 타입 같았죠. 어떤 여물을 보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팀장이 창밖을 보면서 답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거기요. 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는 중국 업체가 포기한 곳이었거든요. 처음에 중국 측이 여러 여물을 검토했는데 거기는 조건이 안 맞는다고 제외했어요. 고지대라서 접근이 어렵고 인프라가 전혀 없고 기후도 가혹하다고 했죠.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다른 여물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그곳을 보겠다고요. 거기는 조건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중국 업체가 포기한 곳이잖아요. 김 팀장이 슬쩍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그래서 가보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이 나쁜 걸 알면서 왜 가는 거죠? 더 좋은 곳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직접 보면 알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살타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차를 탔어요. 옴브레 무에르토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포장이 끊기고 비포장길이 나왔어요.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면서 공기가 얇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숨이 가빠졌죠. 창밖 풍경이 황량해졌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붉은 땅이 펼쳐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먼지가 날렸습니다. 인적이 없었어요. 가끔 야생동물이 보일 뿐이었죠. 여기가 정말 개발 가능한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염호가 보였습니다. 거대했어요. 하얀 소금 결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전기도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추웠습니다. 고지대라 낮에도 기온이 낮았죠. 저는 재킷을 여미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중국 업체가 왜 포기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뭘 짓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김 팀장은 달랐어요. 그는 염호를 바라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네요. 그가 말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좋다고요? 여기가요? 인프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요. 개발하려면 전부 처음부터 만들어야 해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가 인정했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만드는 게 왜 좋은 거죠?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김 팀장이 염호를 가리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선택한 염호는 조건이 좋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지대고 도로도 있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그 조건은 증발식에 맞는 조건이었거든요. 넓은 땅에 물을 펼쳐놓고 햇볕에 말리는 방식이요. 저희 방식은 달라요. 김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DLE는 기계 공정입니다. 넓은 증발, 풀이 필요 없어요. 작은 설비로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죠. 대신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고지대라 일조량이 많아요.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태양광 발전에 최적입니다.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강하죠. 풍력도 가능합니다. 기존 인프라가 없는 게 오히려 좋아요.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관점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업체는 기존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았어요. 증발식에 좋은 곳, 이미 인프라가 있는 곳을요. 하지만 포스코는 자기네 기술에 맞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DLE에 최적화된 곳,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요. 같은 땅을 다른 눈으로 본 거였어요. 김 팀장이 땅을 발로 밟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땅은 느린 방식에만 나쁩니다. 그가 말했어요. 증발식으로 하면 악조건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하지만 저희 방식에는 좋은 땅이에요. 빠르게 추출하고 물을 돌려보내고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느린 방식에만 나쁘다고요. 기술이 다르면 조건도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중국이 버린 땅이 한국에게는 기회였던 거죠. 염호 주변을 걸으면서 김 팀장이 계속 설명해줬어요.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저기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이쪽에 추출 설비를 배치하면 된다고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에 시설들이 들어서는 모습이요. 한 가지 더요. 김 팀장이 말했어요. 여기는 원주민 마을에서 멀어요. 지하수 영향권 바뀝니다. 저희 공법은 물을 돌려보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게 좋거든요. 갈등 소지를 줄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업체와 달랐어요. 그들은 편한 곳을 선택했고 원주민 마을과 가까웠죠.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포스코는 처음부터 그걸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졌죠. 추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좋겠어요. 그가 답했죠. 본사에 보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차로 돌아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황량한 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와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중국이 버린 땅이요.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느린 방식에만 나쁜 땅이라고요. 기술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곳이 되는 거였어요. 그 말의 뜻을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곧 직접 보게 될 거였어요. 그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요. 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포스코 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옴브레 무에르토에 설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태양광 패널부터였어요. 고지대의 강렬한 햇빛을 바다 전기를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이 세워졌고 그 뒤에 추출 설비가 들어왔어요. 중국 업체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증발, 풀이 없었어요. 대신 작고 정교한 시설들이 들어섰죠. 공장 같았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어요. 갈 때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전이 눈에 보였죠. 어느 날 김 팀장이 저를 특별히 초대했어요. 공정 시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리튬 추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설비 앞에 섰어요. 복잡한 파이프들이 연결돼 있었고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윙윙거렸어요. 김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염수가 들어옵니다. 그가 파이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염호에서 펌핑한 물이에요. 리튬이 녹아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증발식과 같았어요. 물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어요. 여기서 특수 필터를 통과합니다. 김 팀장이 다음 설비를 가리켰어요. 이 필터가 리튬만 선택적으로 잡아냅니다. 다른 미네랄은 통과시키고 리튬만 흡착하는 거예요. 효율이 아주 높아요. 저는 그 필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금속 통처럼 생겼죠. 하지만 그 안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튬만 골라내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그가 또 다른 설비를 가리켰습니다. 리튬을 추출한 후에 남은 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그 설비를 봤어요. 정화 시스템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을 정화해서 다시 염호로 돌려보냅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순환 구조예요. 가져온 물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깨끗하게 처리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증발식은 물을 태우는 거였어요. 한 번 쓰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디에리는 물을 빌려 쓰고 돌려주는 거였어요. 염호 수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김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출구 쪽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맑았어요. 처음 들어온 염수와는 달랐죠. 정화된 거였습니다. 저 물이 염호로 돌아갑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그가 물줄기를 가리켰습니다.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 물줄기를 한참 바라봤어요.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가져간 만큼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요. 땅을 착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몇 주 후에 원주민 커뮤니티와 회의가 잡혔어요. 포스코 측이 요청한 거였습니다. 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고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살타주의 작은 마을 회관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의자들이 삐걱거렸죠.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원주민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섞여 있었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당연했어요. 중국 업체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한 번 당했잖아요. 물이 마르고 시위를 했고 진압을 당했으니까요. 또 다른 외국 기업이 온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김 팀장이 앞에 섰습니다. 통역이 옆에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저희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시작이었죠. 외국 기업이 와서 사과부터 하다니요.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김 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빌려 쓰고 돌려드립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공정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물이 들어가고 리튬이 추출되고 정화된 물이 다시 나오는 과정이요. 사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죠. 김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을 우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 사업장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지하수에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 겁니다.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 교육도 제공할 거예요.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전에도 좋은 말은 많이 들었소. 노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처음엔 좋은 말만 했어요. 일자리 준다. 발전시켜준다. 그랬지요. 결과가 어땠소? 우리 물이 마르고 우리 땅이 망가졌소.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라는 목소리도 들렸죠. 김 팀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물 사용량, 염호 수위, 지하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예상 못한 제안이었죠. 중국 업체는 데이터 공유를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업체는 먼저 공개하겠다고 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이었어요. 눈빛이 강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 삶이 남는 거요. 아니면 또 빼앗기는 거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모든 게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김 팀장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남아야 저희도 남을 수 있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자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고 보겠소.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길 바라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가능성이 생긴 거였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업체는 수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도로도 깔고 시설도 짓고 돈을 뿌렸죠. 하지만 신뢰는 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정 하나로 물을 돌려보내는 시스템 하나로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걸 기술로 한 거였습니다. 이번엔 우리 삶이 남는 거요. 그 여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개발이 끝나도 사람들 삶이 남아야 한다는 거요. 중국은 그걸 몰랐고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알고 있던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포스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리튬 생산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소량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품질도 좋았어요. 순도가 높았죠. DLE 공법의 장점이었습니다. 증발식보다 깨끗한 리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업체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생산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판매가 막힌 거였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카를로스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새 정부에서 에너지부 실무를 맡고 있던 친구였어요. 뉴스 봤어.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뉴스요? 제가 되물었죠. 미국 발표.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방금 나왔어. 중국 리튬 수입 금지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중국 리튬 수입 금지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뉴스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였어요. 중국 자본이 투자된 리튬 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들었어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도 해당되는 건가요? 답은 금방 나왔어요. 해당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사업이니까요. 아르헨티나 땅에서 생산됐어도 중국 기업이 운영하면 중국 리튬으로 분류되는 거였어요.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리튬의 최대 수요처가 어디겠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었죠. 그리고 그 시장의 핵심이 미국이었어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면 리튬을 팔 곳이 크게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에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중국 업체 현장에서 혼란이 생겼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생산은 계속되는데 재고가 쌓이고 있었어요. 팔 곳이 없어진 거였죠. 미국이 막혔고 유럽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국 본사에서 사람들이 날아왔어요.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자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규제를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포스코 쪽 상황이 궁금해졌어요. 한국 기술로 생산된 리튬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미국 규제 소식 들으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까? 김 팀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자본이고 한국 기술이니까요. 중국 자본 배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아르헨티나 땅에서 생산된 리튬인데 누가 투자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거였거든요. 중국 리튬은 국경에서 막히고 한국 리튬은 통과하는 거였죠. 며칠 후에 더 확실한 소식이 왔어요. 포스코가 미국 배터리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이 미국으로 직행하게 된 거였죠. 장기 계약이었어요. 물량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두 업체가 아르헨티나에서 똑같이 리튬을 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 업체는 재고가 쌓이고 있었고 한국 업체는 미국 시장으로 직행하고 있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갑자기 규제를 걸었으니까 타이밍 문제 아니냐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무역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반도체도 그랬고 통신 장비도 그랬고 이제 광물까지 온 거였어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는 그걸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했다기보다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장 돈이 되니까 밀어붙인 거였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업체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했어요. 어디에 팔 수 있는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그래서 한국 자본, 한국 기술로 진행한 거였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춘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공급망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핵심 자원을 놓고 싸우고 있었고 아르헨티나는 그 전쟁터 중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중국을 택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당장 돈을 주는 쪽을 선택한 거였죠.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지, 장기적으로 어디에 팔 수 있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리튬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경쟁력이 있는지를요. 기술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시야가 달랐습니다. 페르난데스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미국 규제 상황과 두 업체의 운명이 갈린 이야기를요. 그가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네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판에서 놀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리튬 개발인 줄 알았어요. 돈 받고 자원 파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한 조각이었어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였죠. 페르난데스가 창밖을 봤어요. 다행히 지금은 한국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편에 선 거예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겪었거든요. 중국과 계약하고 문제가 터지고 시위가 일어나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요. 그 모든 걸 겪은 후에야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처음부터 한국을 택했다면 이런 일을 안 겪어도 됐을 텐데요. 밀러 교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오늘을 팔고 한국은 내일을 판다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을 파는 건 당장의 이익만 보는 거였어요. 내일을 파는 건 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거였죠.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어디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요. 우리는 오늘을 팔았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야 내일을 사기 시작한 거였어요. 포스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옴브레 무에르토에서 생산된 리튬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로 생산된 친환경 리튬이라는 게 차별점이 됐어요. 물을 돌려보내는 공법,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시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모델이요. 세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거였죠. 중국 업체 쪽은 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막히면서 어려워졌어요. 재고가 쌓이고 수익이 줄고 본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죠. 아르헨티나 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국 측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은 전부 새 기준으로 진행됐어요. 기술 중심, 환경 중심, 장기 파트너십 중심으로요. 어느 날 페르난데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리튬 개발 정책 전환 평가라는 제목이었죠.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IMF 협상 직전 새벽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밀러 교수가 USB를 내밀던 장면이요. 중국은 오늘을 팔고 한국은 내일을 팝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웃어넘겼습니다. 급했으니까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선택의 결과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도로가 깔리고 시설이 올라갔죠. 모든 게 옳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염호 수위가 떨어지고 원주민 마을 우물이 말랐죠. 시위가 터졌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경찰이 투입됐어요.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리튬 개발이 아니라 생존권 침해라고요. 재협상을 시도했던 기억도 났어요. 중국 측 임원 앞에서 공법 변경을 요청했죠. 속도 조절을 부탁했고 환경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답은 항상 같았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요. 계약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드린 건 투자자가 아니라 주인이었다는 걸요. 정권이 바뀌고 새 기준이 세워진 일도 생각났어요. 기술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때 서랍 깊숙이 있던 한국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직접 리튬 추출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는 무시했던 거였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요. 한국에 전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몇 년 전에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했죠. 30년 파트너십이라고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협력이라고요.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급함의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옴브레 무에르토를 처음 봤을 때도 생각났습니다. 중국이 버린 땅이었어요. 조건이 나쁘다고 포기한 곳이었죠. 하지만 김 팀장은 다르게 봤어요. 이 땅은 느린 방식에만 나쁩니다. 그가 말했죠. 기술이 다르면 조건도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주민 회의도 떠올랐어요. 경계하는 눈빛들이요. 전에도 좋은 말은 많이 들었소. 노인이 말했죠. 하지만 김 팀장이 공정을 설명하고 물을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우리 삶이 남는 거요. 한 여자가 물었죠. 남습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운명이 갈린 일도요. 미국이 중국 리튬을 막았을 때 한국 리튬은 통과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캔 자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싸움이 아르헨티나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죠. 세계 공급망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뒤늦게 제대로 된 편에 선 거였습니다. 모든 기억을 떠올린 후에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입부를 썼어요. 우리 정부는 처음에 중국을 선택했다고요. 그 선택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IMF 협상이 코앞이었고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고요. 급한 상황에서 빠른 해결책을 택한 거였다고요. 비난할 수만은 없는 선택이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끝까지 갈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단기적으로는 작동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됐다고 썼습니다. 환경 파괴, 사회 갈등, 국제적 비난, 그리고 시장 접근성 상실까지요. 빠른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고요. 그 다음 한국 파트를 썼어요. 한국은 늦게 왔다고요. 처음에 우리가 거절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문을 닫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다시 연락했을 때 기회를 줬다고요. 조건이 있었지만 공정한 조건이었다고요. 30년 파트너십, 기술 이전, 현지 인력 양성이요. 함께 가는 구조였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파트너였다고요. 빠르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했다고요. 돈만 가져가지 않고 기술을 남겼다고요. 땅을 착취하지 않고
물을 돌려줬다고요. 그게 차이였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어요.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마무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뭘까요? 타이핑을 재개했습니다. 국가는 실수할 수 있다고 썼어요. 급한 상황에서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인간적인 거라고요. 완벽한 판단만 내리는 나라는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진짜 실패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매달리는 것,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것,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 것이요. 그게 진짜 실패라고 썼어요. 우리는 실수했지만 인정했다고요. 방향을 틀었다고요. 늦었지만 고쳤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며칠 후에 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로요. 언론에서 다뤘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리튬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있었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다고 평가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라는 목소리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처음부터 잘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고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르헨티나는 다르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실험장이 아니라 기술을 선택한 나라로요. 자원만 팔지 않고 기준을 세운 나라로요. 실수를 인정하고 방향을 고친 나라로요. 저는 가끔 옴브레 무에르토를 떠올립니다. 황량했던 그 땅이요. 중국이 버리고 한국이 고른 그곳이요. 지금은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고 풍력 터빈이 돌아가고 깨끗한 물이 염호로 돌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그 근처 마을에서는 우물에 여전히 물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른 내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도착한